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효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담보 책임, 위험 부담, 대상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오늘 배울 주요 내용입니다. 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추궁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대금을 감액해달랄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버리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매매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약에도 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항상 두셔야 될 것은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추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하자가 있으면은 사실은 담보 책임보다 그 더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민법 39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지금 390조는 이제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데 544조에 보면은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해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자, 뭐라고 돼 있냐 읽어볼게요. 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담보 책임은 어떤 실익이 있느냐? 담보 책임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고의나 과실이, 하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실익이 있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추궁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 담보 책임 민법에서 규정하는 담보 책임의 유형 각 6가지 하자별로 이 타인 물건 매매, 두 번째 권리 일부만이 타인인 경우, 타인의 것인 경우, 근데 그를 이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타인 물건 매매에서 이 타인의 권리를 이전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한데 채권자가 이를 몰랐던 경우, 뭐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해제도 추궁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줄임말이에요. 손해배상도 추궁할 수 있고 쭉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1년이거나 1년,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심한 경우에는 6개월도 있어요. 안날로부터 6월 이렇게 단기간으로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런 제한이 단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10년 내에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죠. 이 첫 번째 담보 책임 유형은 이 타인 물건 매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관련해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을 다른 계약에 준용하니까 이 매매란 말이 나왔어요. 다른 계약에도 임대차나 그다음에 교환 이런 계약에도 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인 물건 매매에서 타인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그걸 이전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나 저 엑스토지를 너에게 팔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엑스토지가 그 갑의 것이 아니라 뭐 저 병의 것이어가지고 그걸 사서 병에게서 사서 이전을 해주려고 했는데 병이 안 판다고 해서 결국은 이전을 못한 경우, 그런 것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타인 물건, 갑의 물건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신 이 물건을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계약 체결할 때 그 엑스토지가 당신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다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 행사가 가는 기간은 뭐 계약 체결 시부터 1년이거나 그런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권리 일부만이 타인의 것인데 이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권리 일부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그 매도인의 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었던 경우, 또는 100제곱미터 팔기로 했는데 그중 절반은 다른 사람 소유였던 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랬을 때는 결국 그래서 이전을 못하게 되면은 그 타인의 권리 부분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일부 부분만이었으면 계약 체결을 안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권리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죠. 1년. 이 일부만이 타인의 것임을 알았던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부터 1년, 그리고 몰랐던 경우는 이제 뒤늦게 안 날로부터 1년 내 이런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금 감액이나 뭐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량이 부족한데 계약 체결 시에 채권자가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자, 그런데 이 수량이 부족함으로 인한 그 담보 책임은 추궁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 담보 책임,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게 뭘까요? 일단 부동산에서 수량이라고 하면 면적이 됩니다. 면적. 예. 그런데 이 수량을 지정한, 보통 그 매매 계약에서는 뭐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토지라고 그 대상을 특정을 하죠. 근데 그 몇 제곱미터가 그냥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이고, 방편인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적물이 설령 거기에 100제곱미터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90제곱미터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량 지정 매매임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요. 예, 그 채무자는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에요. 그 번지의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판례는 아파트 평형 90제곱미터 또는 99제곱미터라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99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 경매라고 하면 이제 말끝 그대로 하면 이제 경쟁 매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옥션이나 이런 데서 경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시험 민법이나 그다음에 다음 2차 시험에서 나올
경매란 말들이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때 경매는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나 국가기관이 그 주관이 돼가지고 강제로 담보권 실행을 하거나 또는 담보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강제 경매를 할 때 그런 경매를 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경매 같은 경우에 그 경매 토지 면적 그래서 이런 토지 면적도 나오죠. 경매 공고할 때. 그럴 때 그 토지 면적에 차이가 있고 설사 이 최저 경매 가격 같은 것도 이제 경매할 때 공고가 되는데 최저 경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 면적당 가액에 단위 면적당 뭐 얼마라고 해가지고 그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 가격을 그 최저 경매 가격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그 실제 측량해 보니까는 공고된 그 면적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게 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뭐 대금 감액이나 뭐 이런 거 더구나 해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지 않아요. 이는 그냥 단지 이런 면적은 토지 전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또 대표적으로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면서 이 설시한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자 보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정하여 여기에 공부상 면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하였고 앞에 경매도 그랬는데 경매는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냥 경매가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른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고 판단된 매매계약. 예, 그런 경우에만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었냐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토지 매매에서 목적물을 등기부상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면 설사 이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없어요. 채무는 완전하게 이행된 것이니까요. 그 번지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줬으면은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에서 판례가 뭘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느냐?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수량 지정 매매가 설사 그 면적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죠. 판례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감이 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수량 지정 매매인지.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상 목적물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834제곱미터로 기재하고 위 면적의 평당 가액 150만 원을 곱하여 매매 대금을 3억 7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후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746제곱미터. 그러면은 이게 뭐 10%가량 차이가 난 거죠. 더 차이가 난 거죠. 밝혀진 경우에도 매매 대상 토지가 도로, 잡목, 주택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 2차례 현장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금 감액 이런 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수량 지정 매매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 물권에 의해 제한받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몰랐던 경우. 제한 물권이라고 하면은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들이에요. 저당권,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서 제한물권에 의해서 이런 소유권이 제한받았는데 채권자가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계약을 했던 경우, 그랬을 때는 그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제한물권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저당권,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채권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은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팔았는데 갑의 토지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갑이 그 병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하지 않으니까 병이 지금 이제 을의 소유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을의 소유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해서 뭐 정의 경락받아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사이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사이에 뭐 경매가 신청돼서 경락됐던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이런 게 설정돼 있으면은 이 저당권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 민법상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약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이런 담보 책임 규정이 제한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달리 당사자들이 따로 약정할 수 있어요. 뭐 이 물건이 타인 물건 매매임을 대부분은 다 등기부사항으로 드러나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래서 이거 계약을 뭐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뭐 이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 손해배상을 그래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랄지 뭐 이런 규정을 따로 한달지 또는 뭐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다할지 뭐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약 규정에 따라 이 적용되고 이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이런 의미에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저당권, 전세권이 이런 그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에 그거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민법 규정과 달리 약정을 두겠죠. 또는 민법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둘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달리 약정을 두면은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권리의 하자였죠. 다 뭐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할지 뭐 제한물권에 의해서 제한받는달지 이런 것들인데,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동사는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죠. 어떤 동산이 뭐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들었지 그런 경우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건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 건축을 목적으로 어떤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계약서에도 이 토지는 지금 내가 건축을 목적으로 지금 이 토지를 매수한다라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 그런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어요.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 보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럼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 하자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이 계약 체결 시에 몰랐어야 돼요. 채권자가 몰랐어야 되고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요.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류물이었던 경우, 매매 목적물이.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류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에 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종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물인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물건으로, 제대로 된 물건으로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물건을 하자 시에는 이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안날로부터 6월 또는 뭐 안날로부터 1년 이런 그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이런 하자에 대해서 뭐 그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고, 물론 이런 물건을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무자가, 매도인이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 효과로도 아까 보았듯이 손해배상이나 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신뢰이익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이 신뢰이익은 그래서 이행이익하고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었으면은 얻을 이익을 말해요.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서 신뢰이익에는 뭐 그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예요. 또는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 행사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 같은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결국 유효하지 못했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 그걸 신뢰이익이라고 하고,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는데 계약 체결 시는 그게 만약에 5억이었다. 근데 이게 그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 7억이 있다, 시가가. 그러면 2억이 요건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이행되었으면은 얻었을 이익이거든요. 요건 근데 이건 신뢰이익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함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는 요 2억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행이익이니까. 신뢰이익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과실을 입증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2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 이 담보 책임의 비교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추궁 가능하고요. 담보 책임 대신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의 행사 기간은 10년. 예, 그 162조에 보면은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이제 채권이나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건 10년입니다. 10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담보 책임은 그보다 단기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채권자가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수량지점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나 뭐 더구나 목적물에 그 물건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 근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하자를 알았더라도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것 이외에 이제 특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경매에 있어서 특칙인데, 목적물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인 경우 등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 그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 아까 그 물건의 하자의 예로 건축을 하려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인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예로는 토지에 무슨 공해 물질이 많이 묻혀 있어 가지고 토지를 산 사람이 제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것도 물건 하자가 되겠죠. 근데 경매로 인해서 그렇게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만 추궁할 수 있는 거죠.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도 손해배상도 담보 책임에서 추궁할 수 있죠. 근데 이 채무자, 그리고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 물건인 경우는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그 물건의 소유자죠. 결국 물건의 소유자가 이런 하자가 있음을 알고 법원에 알리지 않거나, 채권자가 또는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만 이 손해배상을 추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래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자력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근데 이제 그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은 채권자도 이런 하자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채권 매매도 역시 매매니까 채권은 하자라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 또 액수가 5억 원이라고 했는데 갑이 을에게 나 병에 대해서 5억 원 채권 가지고 있는데 너 이거 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채권이 병에 대한 갑의 채권이 없거나 아니면 3억 원밖에 없다거나 이런 걸 말하죠. 이런 담보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그건 이제 담보 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병이 돈 많은 사람이다, 충분히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약을 하는데, 이때 어느 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면은 변제기, 그러니까 장래죠. 그 장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제 위험의 부담 보겠습니다. 위험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것은 이제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곧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그 타인 물건의 매매에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1월 1일에 체결했는데,
2월 1일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하고 1월 15일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했는데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뭐 한 1월 17일경에 토지가 수용되었다 할지. 예, 토지 수용은 그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공이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고 이게 담보 책임이 규정되는 경우 타인 물건의 매매도 아니고, 예, 이런 경우에 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 예, 채무자 그 매도인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 채무, 소멸한 채무에 반대되는 채무, 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채무자의 채무의 소멸에 채권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예, 수용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 채권자의 책임이 없죠. 또 목적인 건물이 뭐 제3자가 방화를 넣어가지고 소실됐다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이 자기 채무 목적물 그 소유권 이전 의무도 소멸했지만 반대로 이제 그 매수인에게 대한 대금 채무, 대금 채권, 그것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이제 계약 관계가 소멸하는데, 이 채무자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채권자가 수령 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럴 때는 이 채무자가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고, 앞의 경우를 그 반대 채무 이행 청구를 못하는 것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의 예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대출받은 아파트의 그 수분양자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도금을 대출했으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치 담보 약정. 후치 담보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양 잔금을 지급해서 이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중도금 그 채무에 대해서. 이 약정을 은행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이자 분양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 회사로부터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서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경우, 그러면은 이 분양 회사가 지금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분양 회사의 책임입니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수분양자, 그 채권자가 이 아파트 대출금 이자 지급 의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해서 후치 담보 근저당권 설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의무를 불이행해가지고, 예, 그런 그 채권자의 이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봤어요. 예. 이게 이제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니까는 이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예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령지체라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고도 해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이행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황, 예, 이걸 수령지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는 설사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제 수령지체 후에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을 했을 때,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 채무는 소멸했지만은 채권자에게 반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이제 대상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 이게 대상이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건 또는 없어서 그랬건 불문합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11월 20일에 다른 제3자에게 목적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도 격려해줘 버렸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이행 불능이죠. 이때 그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12월 1일에 나머지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1억 원, 대상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상 청구권을 보도록 하죠. 11월 20일에 제3자에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린 게 아니라 수용됐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도 대상 청구권 행사해서 잔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행사하지 않고 그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하고 중도금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동시행항변권, 그 다음에 담보책임,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이것들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계약의 경우에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증여나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런 계약들은 채무가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특수한 계약에서는 이런 계약을 이제 채무가 한쪽에만 있다, 편제되어 있다 해서 편무 계약이라고 하고, 통상의 쌍방에 존재하는 채무가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편무 계약에서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채무가 쌍방에 있는 걸 전제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 담보책임도 편무계약 중에서 이 현상 광고에서만 발생하고 증여나 사용대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상 광고에서는 왜 발생하느냐?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현상 광고 개념을 아셔야 돼요.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그 광고에 정한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 규정은 적용되는데, 현상 광고에서 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은 채무는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예, 보수를 받으려고 스스로 하는 거니까 채무에 기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쌍무 계약은 아니고 편무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쌍무 계약하고 이 현상 광고하고를 합쳐서 유상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무상 계약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유상 계약은 채무에 대가가 존재하는 계약,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상 청구권은 이런 무상 계약에도 인정이 됩니다. 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 광고 뭐 사용 대차 증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상 광고는 67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집에서 찾아서 읽어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증여는 자 554조에서 규정합니다. 증여 규정을 한번 읽어 볼까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 사용대차라는 말이 나왔죠. 편무계약이면서 무상 계약. 사용대차는 60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용대차가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은 이렇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대차라는 계약에. 예, 609조의 이 규정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는 임대차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용대차는 차임 없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한다. 이 점이 다릅니다.